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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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들리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태인 반가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병원? 병원 왜? 무슨 병원? 뭐야? 어디가 아파요? 오, 이런 참.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정형외과? 뭐 어디 뭐 부러지거나 삐었나 이런. 아이고, 이 한여름에 불편하겠네 이거. 아이고, 어떡해. 어. 좋아요. 알았어요. 아,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 좋아. 오늘 하는 건 하는 건데,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이거. 난감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재가 그거 뭐야, 학교 교재가 이제 준달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도 준달책이었는데, 이 준달책을 이게 이제 또 쓰면 이게 내용을 어떻게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 이거 참 미궁 속에 빠졌네요. 네, 거참. 그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가 원래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분석과학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과학을 수년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 선생님 누구 때문에,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 뭐 취향 때문에 갑자기 그 학교 교재를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목을 그 분석과학을 없애버렸어요.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난데없이 막 뭐 물리학도 생기고 뭐 이상한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이제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교재 이렇게 또 바뀌면서 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책을 영어책으로 쓴다고는 하는데 그 뭐 영어책으로 바꿔봐야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우선은 교재를 준달책 위주로 교재를 바꿔보긴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던 대로 하던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 준달책 그 위주로 뭐 진도는 나가게 될 텐데, 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서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교재도 지금 어제 이제 제가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1장부터 한번 쓱쓱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현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갑자기 이제 듣다가 안 들리면은 저 이제 학원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좋아. 자, 그럼 화학의 기초 챕터 1 배웁시다. 영어 제목으로는 짜잔. 자, 근데 이제 이 그 중달체 앞부분은 정말 내용적으로는 쉽거든요. 뭐 특별히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진짜 설명이 난감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몇 개 나와 있는 것만 살짝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거기 이제 쭉 넘어가서 우선 초반에 있는 것 중에 뭐 진짜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과학적 방법, 이게 이제 뭐 이론 모형, 뭐 원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보냐면 1.4의 측정의 불확실성,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15페이지예요. 페이지에 1.4 측정의 불확실성. 자, 측정의 불확실성 하면서 우선 하나 이제 알아둘 게 있는데, 요거 우선 첫 번째 1, 메니스커스 현상. 오, 깜짝. 왔어요? 자기 이름이 누구요? 허준영이요? 광주 가고 2학년?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예,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봅시다. 난데없는 이제 다른 학생이 들어가지고. 네. 자, 메니스커스 현상, 이거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이 따로 없어요. 번역이 그냥 메니스커스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이제 메니스커스니까 말이 생각이 나. 그치? 얘는 우리말 원래 이제 영어 뜻은 초승달 모양.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갑자기 화학에서 나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짜잔. 자, 여기 이제 유리관이 있다고 칩시다. 유리관. 뭐 꼭 관일 필요도 없고 하여튼 유리로 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제 단면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물 같은 걸 이렇게 채워두게 되면 이제 아주 과장해서 봤을 때 어떤 표면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짜잔, 이런 식의 이제 표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래로 온폭해지는 모양이 생기는데 이 모양이 뭐를 닮았죠? 초승달의 곡률 모양을 닮아서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유리 그릇에 왜 이런 뭐냐면은 액체를 담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유리라고 하는 것에 주요 이제 구성 성분은 어떻게 돼요? 바로 실리콘하고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있고 실리콘, 이렇게. 그래서 실리콘하고 산소가 주 구성 요소입니다. 유리관은. 근데 이제 뭐 저거 말고도 불순물들이 막 들어가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것들이 불순물로 좀 들어가니까 뭐 어쨌건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여하튼 이제 실리콘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유리관인데, 아시다시피 실리콘하고 산소는 전기 임성도 차이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기음 성도가 1점 얼마인데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네. 그중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 성도가 3.5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산소하고 실리콘하고 전기음 성도 차이가 커서 실리콘이 플러스 속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마이너스 속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소하고 실리콘의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음 성도 차이가 커서 극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달책에도 유리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을 담아두게 되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구조가 수소에 산소에 짜잔 이렇게 되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수소 역시 뭐 여기서 델타 플러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슈쇼 결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자, 수소 결합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하이드로진 본딩.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리하고 그래서 물하고는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소 결합은 아시다시피 인력이에요, 촉력이에요? 강한 인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유리관에 물을 넣어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 수소 결합,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수소 결합을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act as 부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착이 뭐야? 어디에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유리에 잘 들러붙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비 올 때 그 창가에 창물에 이제 빗물 같은 게 잘 묻어요, 잘 안 묻어요? 그 창가에 빗물이 엄청나게 잘 묻죠. 그래서 그 잘 묻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유리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러붙기 때문에 이 수소 결합이 여기서 부착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 이 모든 실험은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지구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짜잔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 진행이 되니까 중력이 항상 있을 거고요. 그러면 두 힘이 나타나니까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나타나겠네요. 그럼 그 합력에 짜잔 이렇게 수직하게 액체의 표면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수소 결합의 영향 때문에 이 유리 그릇에 물을 담아두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요렇게 자, 또 똑같은 유리 그릇에 여기 삐뚤빼뚤하냐? 에이. 만약에 똑같은 유리 그릇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자, 얘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이죠. 그러면 유리 그릇에 이렇게 수온을 넣어두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바로 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 초승달의 공류를 닮아서 이것 역시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때 재밌는 건 금속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이 나타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수은 액체 덩어리로 보인다면 수은 원자하고 수은 원자 사이에 뿅뿅뿅뿅 요렇게
뭐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없는 금속 결합이 나타날 거라고요. 근데 이 금속 결합은 기본적으로 분자간 인력 보다 1000배 더 강합니다. 1000배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결합도 사실은 뭐 분자간 인력의 한 종류라고 해볼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보다 여기 있는 수은의 그 금속 결합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당기는 그 힘이 훨씬 강해서 이 뭐냐면은 이 수은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짜잔 이렇게 이제 금속끼리의 금속 결합이 나타난다. 보이시죠? 요 금속 결합력이 여기서 이제 뭐로 작동을 해? act as 응집력. 자, 응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걸 응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을 응집력. 그러니까 금속 결합이 여기서 응집력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요렇게 짜잔 중력. 자, 여기 이제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역시나 여기서 이렇게 합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합력에 짜잔 이렇게 역시나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렇게 유리 그릇에 수온을 넣어두게 되면 위로 볼록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표면 장력 현상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표면 장력 현상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이런 현상으로부터 이제 기초적인 측정 뭐 화학이건 물리건 뭐 자연과학이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현상이 측정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측정에 대한 영향을 역시나 이제 이렇게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자, 역시나 이제 뭐 메니스커스인데 여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용액이 들어있다. 아니 그 유리 그릇에 수용액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다른 용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나 물이 대부분인 이제 수용액인데 여기서 이제 메니스커스는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짜자자잔 이렇게 된다겠죠? 이렇게 된다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이놈의 이제 눈금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눈금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이제 이 유리 그릇에 원래 이제 눈금이 부여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6 단위는 뭐 밀리리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15 여기가 14 여기가 13 12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유리 그릇에 수용액이 들어있는데 이 눈금대로 들어가 있으면 뭐 그 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제 메니스커스 현상이 나타나면 눈금을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 메니스커스의 요 극소점이죠. 극소점. 극소점의 짜자자잔 바로 접평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토대로 이렇게 이제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눈금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자, 이때 재밌는 건 바로 여기가 기준 14ml, 여기가 13ml인 거죠. 그러면 이 눈금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13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죠. 그럼 이때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1. 자, 극소점의 접평면이 눈금에 닿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눈금이 13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구의 최소 눈금 단위를 역시나 확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구가 보여줄 수 있는 눈금의 어떤 규격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눈금은 전혀 없고 진짜 이 눈금만 있다면 보시다시피 12, 13, 14, 15, 16에 눈금 1 증가씩만 이 기구는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소 단위 눈금의 10분의 1 최소 단위 눈금의 10분의 1까지를 마음속으로 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위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3하고 14 사이에 끼어 있잖아. 그럼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된다? 13하고 14 사이를 마음속으로 10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등분을 하는 거야. 10등분을 해가지고 10등분 중에 몇 분의 몇에 오는지 10분의 몇에 오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한 10분의 한 6 정도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가 한 눈금이 1인데 6대 4로 이제 내분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이 경우 얘를 어떻게 읽는다? 14.6ml라고 나는 측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측정치는 최소 단위 눈금의 10분의 1까지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걸 내가 14.6이라고 읽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4.5일 수도 있고 14.4일 수도 있는 거예요. 14.7일 수도 있는 거고요. 즉 내 눈에 14.6으로 보였다는 거지 다른 사람 눈에는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마지막 자리에 측정 오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4.6 같은 경우는 14.6이라 바보 아니야. 숫자도 못 읽어. 13.6 13보다 크니까요. 자, 잘 보세요. 진짜로 눈금이 13하고 14에 걸려 있으면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얘를 어떻게 읽겠어요? 13하고 14 사이를 읽을 테니까 1, 3, 6이라는 숫자는 오차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이 6이라는 숫자만 내가 볼 땐 6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가 항상 오차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O, 그래서 가장 마지막 자리 오차가 있는 측정치를 그걸 뭐라고 하죠?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 영어 표현으로는 시그니피컨트 피겨 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메니스커스 현상이 기구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기구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됐건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측정하게 되는 모든 숫자에는 항상 오차가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측정을 한 숫자는 맞는데 마지막 자리에 오차가 있는 걸 그걸 무슨 숫자라고 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중요한 숫자, 우리말 번역은 유효 숫자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 번째 제목은, 제목을 뭐로 정하니? 제목은, 이 뭐냐면은, 그렇지. 측정 데이터 분포의 성격.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동일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었겠죠? 그것의 이제 분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분포를 한다. 다음 분포를 한다.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 자, 영어 표현으로는 accuracy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재가 아무래도 영어로 바뀔 테니까 중요한 단어들은 영어로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accuracy.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태인아, 지금까지는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죠? 네. 들죠. 태인, 아니,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쉽지 않나? 근데 이거 뭘 해야 될지, 진짜 이거. 태인아, 그냥 뭐, 들을만해요? 좀 졸리죠? 나 진짜 이거. 이게 뭐 어렵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교재가 이래가지고 그냥 뭐 내 관점으로 그냥 할 만한 얘기 정도 할게요. 이게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진달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내 진짜 뭐 근데 책에 나오고 이걸 어떻게 나 진짜 학교에서 왜 그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나 정말 그래요 맞아 그래 그냥 뭐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요. 네. 이거 뭐 어쩔라니 모르겠네. 네. 자, accuracy. 자, accuracy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정확도라고 씁니다. 확도, 정확도. 자, 확도, 정확도. 자, 그럼 정확도의 의미는 뭐냐? 얘는 어디 갔나? 이놈은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오케이. 어디 갔지? 여기다. 얘는 영어로 쓰자면 이거예요. nearness to the truth. 철자를 모르겠네. nearness to the truth. 여기 이제 뭐 묘한 표현이 있는데 truth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뭐 다 좋은데 보통에는 진실, 진짜 뭐 이 의미가 이제 truth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에서는 참값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값에 near이 있으니까 가까운 정도.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측정치가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 참값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참값이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그 참값이 얼마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예를 들면은 뭐 내 키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측정을 하는 도구 혹은 측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식 등에 따라서 오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평범한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정확한 참값은 사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값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얼마나 정확하냐, 가깝냐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또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뜻하는 말이 accuracy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precis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precision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자, 이 개념은 뭐냐면 바로 영어 표현으로 쓰자면 reproducibility예요. reproducibility. 자, 우리말 번역은 바로 재현성. 재현성. 자, 그러면 재현성이란 말의 뜻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재자가 다시, 현, 나타나다. 한자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즉 다시 나타나는 성격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실험을 반복했을 때 당연히 동일 실험이죠. 동일 실험을 반복했을 때 비슷한 데이터가 또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우리말로 정밀도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preci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precision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reproducibility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란 얘기겠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우연찮게 탁 만들었는데 어떤 물건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뭐 도자기 같은 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물레를 막 돌려가지고 도자기를 쫙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도자기를 탁 만들어서 예쁘게 이게 되잖아요. 그렇지.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그 미술 시간에 초상화 그리기가 있었어요. 초상화 그리기. 그냥 사람 얼굴을 놓고 똑같이 이제 그리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미션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냐? 잘 당연히 못 그리거든요. 미술학원에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그림 그리기 훈련이 돼 있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 안 돼. 별로 그냥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초상화를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했었냐면 진짜 잘 못 그리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이제 증명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증명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고 뭐 목도 이렇게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이렇게 격자로 나눴어요. 이렇게 격자로 격자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 그럼 격자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쟀어. 길이. 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증명사진이니까 끽해봐야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한
한 뭐 예를 들면 5mm 아니 5밀리미터 여기는 뭐 3mm 이렇게 측정이 되면 이걸 큰 종이에다가 똑같이 또 이제 격자를 나누는 거지. 격자를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이잖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스케일업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가지고 이렇게 딱 그린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모습을 스케일업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그린 거야. 이렇게 딱 따라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 그 부분에 나타나는 색깔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부분에 나타나는 색깔을 굉장히 비슷하게 최대한 색깔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예. 그래 그때 하필 이제 뭐냐면 주변에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서 약간 조언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살짝 도와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그렸는데 이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요. 깜짝 놀랄 정도로요. 너무 잘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렸던 거야. 그 딱 그리고 났는데 내가 봐도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놀라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미술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너 그림 굉장하구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모습, 다시. 큰일 날 뻔했다. 하나, 둘, 셋. 태인아, 잠깐만요. 내가 깜빡이고 전원 연결 안 했어. 잠시만요. 네, 전원 연결 안 하면 이거 오래 안 가. 쏘리. 오씨, 깜짝 놀랐다. 전원을 연결 안 하다니. 아이고. 전원. 됐다. 전원 연결 안 하면, 이거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나? 아이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으이씨. 어디 갔지?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됐어. 좋아. 됐어요. 그리고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렸고 미술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이 작품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A를 받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로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 진짜 죽었어. 너무 두 번째는 진짜 엄마 얼굴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미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자로다 재고해가지고 막 진짜 정말 엄청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짜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또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부터는 집중력이 확 떨어지면서 당치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그래갖고는 똑같이 비슷하게 격자는 나눠서 하긴 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엄마 얼굴은요 딱 그려놨는데 내가 봐도 영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차피 뭐 어떻게라도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제출을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게 뭐야? 그러더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렇지? 이상하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엄마 얼굴은 당연히 A를 못 받았겠죠.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내가 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실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균일하게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건 잘 그렸지만 두 번째 건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실력은 잘한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못한 데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초상화를 그렸음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성이 없죠. 첫 번째 건 잘했지만 두 번째 건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은 좋은 데이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예요.
좋지 않은 데이터라는 이런 말인 거죠. 이게 당연히 뭐를 할 때도 실험을 할 때도 나타나야 돼요. 똑같은 실험기구, 똑같은 시료,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으면 데이터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척도를 리프로듀서빌리티, 정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정밀도가 보시다시피 뭐냐면은 있게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재밌게도 이제 이 리프로듀서빌리티 혹은 정밀도를 확인하려면 이게 얼마나 실험이 정밀하고 재현 반복한지를 알려면 적어도 3번 이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3번이 왜 3번이냐면 그냥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뭐 3~4번 할 때 그 3번 그렇다기보다는 그 학문 중에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 그래서 이제 그 수학이 통계라서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좀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그 거기 보시면은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함수에 따른 그 이제 뭐냐면 어떤 수치가 참값에 가까울 확률을 나타내는 어떤 그 통계적 처리가 있는데 그때 3번 이상을 해서 평균이 어떤 표준 편차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참값에 가까울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때 데이터가 신뢰도를 얻으려면 데이터가 90% 이상의 신뢰도를 얻으려면 적어도 데이터를 3번 이상 수집을 해야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통계 처리가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당연히 3번보다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3번보다 더 많이 하면 시간도 돈도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할 수는 없고 딱 3번 정도만 하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3번이 뭐냐면 신뢰도 90% 이상이 될 수 있는 최소 횟수예요. 더 하면 더 좋은데 더 하면 힘드니까 한 3번 정도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도하고 정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실험 데이터상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뭐 보죠 한번. 자, 예를 들어서 관역 맞추기 한번 해봅시다. 관역 맞추기. 자, 여기 보시면은 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짜잔 여기 이제 불스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 중간 관역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화살을 팍 쐈어요. 팍 쐈더니 화살이 한 3발을 쐈는데 푹 이렇게 맞았다 진짜. 맞았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good accuracy. 그 다음에 good precision. 바로 정확도도 좋고 정밀도도 좋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묘하게도 이렇게 관역판에는 불수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 불수아이가 이제 자연과학 데이터로 치자면 참값이란 말이죠. 트루스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관역판의 불수아이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 실험에서의 참값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묘하긴 한데 뭐 여하튼.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역이 이렇게 있고 불수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짜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bad accuracy 그 다음에 good precision.
그래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참값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게 계속 데이터가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이럴 경우 정밀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싸리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가 그냥 진창이야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어큐러시도 별로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도 별로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큐러시 프리시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어큐러시 프리시전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서 둘 다 확보하면 좋은데 저 둘 중에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이 프리시전이 좋게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프리시즌이 뭐냐면은 좋아야지 실험 데이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이 데이터는 참값에서 벗어나 있지만 균일하게 벗어나 있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어떤 명백한 어떤 이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험 설계를 잘 하거나 중간에 실험 과정에서 약간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정확성을 점점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다? 실험의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리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밀도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냐면 바로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서울대의 농대 교수인데 들어봤나 모르겠다. 배야 줄기 세포 뭐 복제인가? 뭐 하여튼 그쪽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문이 네이처까지 났었고요. 네이처에 나온 그 결과로 저 노벨상을 탈 뻔했어요. 진짜로. 노벨상까지 갔었어요. 정말로. 근데 나중에 봤더니 데이터 조작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인 거짓말장애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서울대 교수가 박탈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없네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데이터가 있었대요. 뭐 줄기세포 관련된 데이터가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뭐 다 전말은 알기는 어려우나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사실은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데이터를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짜 실험을 해서 정말로 그 데이터를 얻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딱 나왔을 때 요거를 된다 하고 이거를 논문에 발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처럼?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내 초상화 그리기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가 막힌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 데이터가 나오네 하고 이걸 바로 논문을 쓰면 안 되고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실험을 2번 적어도 3번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데이터가 이 신뢰도 수준 안에서 또 나오는지를 미니멈 3번 이상을 해보고 그래도 나오면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황 박사가 실험을 해서 진짜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이게 조작된 거고 이 거짓말인지가 들통이 났냐면 논문에 보면 실험 조건하고 실험 과정들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럼 조건하고 과정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을 가져다가 전 세계 다른 과학자들도 똑같이 따라해 볼 거 아니에요. 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논문이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돼야 돼?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언저리의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데 놀라웠게도 전 세계 누구도 이 실험실의 연구 결과를 재현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실험실에서도 2번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짜로 그 최초의 실험에서 성공을 했을지언정 아무리 따라해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 그 실험은 무엇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명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좋지만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어큐러시가 좀 힘들다면 프리시즌에 집중해서 이게 항상 비슷하게 나오도록 실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뭐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건 어큐러시는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프리시즌이 잘못되면 굉장히 신뢰도의 추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시즌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차의 종류입니다. 자, 오차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유리그릇에 액체 넣어두고 이제 뭐냐면 메니스커스 측정할 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이 오차도 크게 종류가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1. 우리말 번역은 영어 표현은 시스티머틱 에러예요. 시스테마틱 에러.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뭐더라? 우리말을 모르겠어. 잠깐만 컨닝을 해야지. 우리말 번역은 개통 오차. 개통 오차.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차입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차입니다. 이 녀석은 이유가 명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다기보다는 쉬운 건 뭐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유가 명백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다고 했지 그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가능할 뿐인 거지. 맛있어 보자. 잘 들리고 있겠지?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 혹시나 전달이 안 될까봐. 자,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되냐면 개통오차 이유가 명백해서 교정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 뭐냐면 개통오차. 예를 들면 그 샘플에 포함된 불순물 이런 거요. 어떤 샘플에 대해서 뭔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기 전에 이미 오염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오염된 걸 모르고 같이 측정이 들어간 거지. 그럼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샘플의 데이터에 불순물의 데이터가 더해져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 불순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해주면 샘플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오차들을 개통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또 하나 이제 많이 나타나는 개통오차 중에 하나가 바로 계산 실수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진짜 우연히 실수했어.
근데 재밌는 건 계산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산 실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죠. 계산 실수는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뭔가 그 데이터를 얻을 때 데이터를 얻는 과정의 논리적인 실수, 그런 것들이 다 개통오차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개통오차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을지 뭐 어려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교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랜덤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말 번역으로 그야말로 우연오차입니다. 자, 이 우연오차는 뭐냐면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오차, 그런 오차를 우연오차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개통오차는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우연오차는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는 뭐 10.3이었는데 두 번째 데이터는 10.1, 그 다음 데이터는 9.9, 그 다음 데이터는 10.5. 보시다시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막 들쭉날쭉 하죠. 요 끝자리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이제 우연오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약간 더 크게, 어떨 때는 약간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오차를 우연오차라고 합니다. 이 우연오차는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원인이 불분명해가지고는 교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온도, 습도 조건 같은 거예요. 온도하고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국소한 부분의 온도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거대한 공간의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공간이 뭐 20도다라고 해도 그 모든 부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20도냐? 이건 알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한다고 해도 진짜로 내가 실험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 온도 습도가 내가 맞춰놓은 온도 습도에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은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날은 맑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먼지 낀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 먼지 같은 게 실험 도구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디에? 측정 도구의 측정 도구의 내부 저항이요.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내가 원하는 저항 말고 도선이나 배터리에도 이렇게 내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내부 저항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 기계의 내부 회로에 오늘 하필 날이 좀 먼지가 많아서 그 먼지가 내부 회로에 살짝 끼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청소하는 걸 잊고 거기에 내부 저항에 먼지가 끼어 있는 걸 모르고 실험을 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그리고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내가 이제 오늘은 이제 청소할 날이니까 기계 청소를 좀 해야겠다. 기계 청소 말끔히 하고 또 실험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실험을 내가 청소를 잘 해서 데이터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데이터가 좋아졌는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원인은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연오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개통오차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 교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연오차는 이게 이유를 모르니까 교정을 할 수가 없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험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데이터를 평균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온도, 습도, 먼지, 내부장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약간씩 변할 수 있거든요. 약간씩.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한 번은 랜덤 오차가 약간 크게, 한 번은 작게 나타나면 이걸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서 평균을 하면 한 번은 플러스가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고가 상쇄가 돼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연 오차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 평균하는 겁니다. 이때 몇 번 반복한다? 최소 몇 번? 최소 3번은 넘게 반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된다면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을 공부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험은 사실은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는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최종 단계의 측정은요 요즘은 무조건 기계로 합니다. 아까 제가 메니스커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리 용기에다가 물 넣고 뭐 눈금해하고 보고 뭐 10분일까지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실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실험하게 되면 전부 다 측정은 기기가 대신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측정 자체를 기기가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실험 반복을 몇 번 해주느냐? 사람은 3번 이상 하면 되는데 기계는 막 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측정을 거기에 모니터상에 정할 수 있어요. 10번,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측정도요. 보통 몇 번 하냐면 100번 이상이에요. 측정을 기계로 100번 이상을 해서 그 기계가 그걸 이미 100번 측정을 해가지고 다 더해서 평균한 걸 사람한테 딱 보여줘요. 이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줄이려고 랜덤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요즘 기계들은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차에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